네, 법규 기출 강의 6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와 같이 1교시 때는 기출문제 30회 강평하고요. 그 다음에 29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시 답안으로 가겠습니다. 네, 문제 1번에 물음 1번 대상적격이랑 제소기간 이죠. 근데 이 문제의 큰 틀은 이제 소송이 적법한가 소송 요건 전체를 물어보고 있긴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그것들만 이 문제 소재에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문제 소재가 아니고 관련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이죠. 법적 성질. 계속하면 관련 행정작용은 이 문제에서 개공이 일단 등장하죠. 개별공시지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정이 나옵니다. 정정이라는 행위죠. 행위. 우리가 관련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이라고 하잖아요. 관련 행정작용이라고 하면 행위, 액션. 작용이라는 게 영어로 액션이라고 그랬죠. 네, 행위가 나오면 가급적이면 다 적어주면은 좋긴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처분이 나오면 꼭 적어주도록 합시다. 이 문제에 나오는 처분은 개공 결정이랑 그에 대한 정정 두 개가 나오죠. 그 두 개가 나오고 핵심은 처분인지 아닌지 적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과 정정은 직권으로 행하는 처분이다. 처분의 변경이다. 처분의 변경 역시 처분이다. 왜냐하면 그 변경 행위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넘어가고 우리 정정은 너무 기출에 최근에 많이 나와가지고 뭐 익숙한 쟁점이죠. 가보겠습니다. 소적법성 여부. 제가 아까 전에 이 문제는 소송의 적법성, 그래서 소송의 요건을 모두 다 검토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대상적격이랑 제소기간 이 두 가지를 이제 문제 소재에서 아까 언급을 했었잖아요. 문제 소재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던 거를 어떤 식으로 답안지에 적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소적법성 여부에서 일단 1. 취소소송의 소송 요건을 쫙 한번 나열을 해줘요. 나열해준 다음에 이렇게 사안에서 원고 적격 등 나머지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바. 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적절하게 잘 쓰면 좋다고 그랬죠. 네, 실제로 교수님들이 굉장히 이제 입에 붙어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실제 교수님들이 일상생활에서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적어도 저희 지도 교수님은 항상 이제 입버릇처럼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굉장히 자주 쓰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 교수님뿐만 아니라 술자리에서 학회 끝나고 항상 뒷풀이를 하죠. 그때 교수님들께서 항상 이런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는 게 입버릇처럼 쓰시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도 쓰시는 걸 보면 우리도 이 표현에 익숙해지면 좋겠다. 가보겠습니다. 대상적격 및 제소기간. 제가 예시 답안에 죄송합니다. 목차 레벨을 잘못 적었네요. 학사 및 판례의 더 상위 목차는 대상적격. 대상적격에 대해서 학설 및 판례 적어주고 제소기간을 적어주고 사안의 해결을 하는 순서인데 제가 목차를 좀 잘못 적었는데 굳이 올려드리는 건 다 수정된 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용은 다 잘 아시는 거라서 이미 여러 번 기출이 나왔고 지금 굳이 더 설명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물음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물음 2번. 물음 2번은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의신청 기간 도과한 이후에 그 이후에 정정처분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냐 잘못된 게 아니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의신청이라는 이의신청 기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인지를 검토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입도 뻥끗 못한다는 소리냐 아니면 이 기간 지나서는 아무튼 이 기간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기간인지를 살펴보고 정정처분이 위법한지를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또 제 자랑인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고 있지만 제가 이 회차에 30회 합격이잖아요. 그때 제가 문제 1번에 33.5점을 받았거든요. 그 정도면 제가 한 게 거의 정답이지 않나 싶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실제 시험장에서 풀 때 이런 문제를 수험생이 준비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쟁점이 뭔지를 판단을 하고 지금 그 쟁점이 이 문제에서 그 쟁점을 어떻게 판단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문제에서 우리에게 묻는 바, 결국 이제 이 문제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캐치를 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정정처분이 위법하냐라는 걸 우리가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단순히 위법이냐가 아니라 이 문제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이게 누구야? 갑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단순히 정정처분이 위법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는데 그 이의신청을 받아준 게 잘못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이 기간이 핵심 쟁점이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보통 등장하니까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면 쟁점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했나요?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잘 준비하기 어렵죠. 그럴 때는 우리는 항상 관련 법령의 검토, 그 다음에 판례를 안다면 목차가 관련 법령의 검토, 관련 판례의 검토, 사안의 해결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문제가 판례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또 우리 공익사법 같은 경우에는 판례가 굉장히 많이 노적이 되어 있지만 평가사법이나 부공법 같은 경우에는 판례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바로 관련 법령의 검토, 바로 사안의 해결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네, 관련 법령의 검토 보면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이런 걸 쟁점을 이제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관련 법령은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참조 조문으로도 주어진 게 있으니까 적어도 참조 조문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썰을 풀어서 결론까지 끌고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임했었던 것 같고요. 그럴 때 가장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당연히 해당 조문을 활용해야 되겠죠. 근데 해당 조문의 내용과 취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법조문들은요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나의 제도를 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정정이라는 제도가 존재하잖아요. 현실에서.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개별 공시가 아니 매년 진행되는 개별 공시가 결정 공시라는 제도가 하나 존재하고 그거의 법적인 근거는 우리 보건법 10조가 될 것이고 뭐 그런 건데 그 중에도 정정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정정은 11조, 12조죠. 아무튼 11조, 12조에는 개별 공시가 정정이라는 제도에 대한 이제 절차나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내용이 반드시 취지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개별공시가 제도의 개별공시가 정정이라는 제도가 왜 존재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개공이 당연히 한 큐에 완벽하게 되면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표준주 공시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별공시가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오류 가능성도 크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검증과 심의 과정을 더 거치게 해놨죠. 물론 표공이라고 해서 완벽하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개별 공시가 정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표준지 공시가에 대한 정정이라는 제도는 따로 없어요. 근데 유독 개공의 정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네,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긴 하겠죠. 아무튼 뭐 떠오르는 걸 다 쓰면 되는데 떠오르는 것 중에 반드시 써야 되는 게 취지에 대한 썰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쟁점이 나왔을 때 법조문만 가지고 풀어야 될 때 단순히 법조문에 있는 문구만 가지고 문제를 좀 풍성하게 적어내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제1조 목적입니다. 제1조 목적 특히 네. 이런 내용들 적어주면 되겠고요. 뭐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은 예시사반을 읽어보면 충분하겠죠. 근데 저는 이런 내용을 썰을 풀기 전에 당연히 제가 생각하는 결론을 딱 픽스를 시켜놔야 되잖아요.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그 기간이란 규정이 있는데 그 기간이 상식적으로 이의신청 기간이 우리 법에 정해져 있긴 하죠. 이의신청 기간은 30일로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 뭐 추가 연장도 가능하고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긴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의신청이라는 거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불복 절차는 일종의 민원제기 절차인데 상식적으로 민원 제기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예 민원 제기조차 못하게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처음에 결론을 짤 때 이거는 기간은 제척 기간이 아니다. 네, 제가 상식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은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 어떤 기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걸 분류는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 기간이 제척 기간인지 아닌지. 제척 기간이라면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거와 관련된 권한 행사 같은 권리 행사 같은 걸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소송의 제소 기간이라든지 그런 거. 근데 제척 기간이 아니라면 그 기간 지나도 해도 상관없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나온 기간은 제척 기간일까 아닐까? 저는 준비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이 정도까지는 머릿속에서 탁탁탁 연결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도 이 정도 상태가 되면 좋겠죠. 근데 이거는 쉽지 않죠 사실. 준비하지 않은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상식을 동원하는 게 이 정도가 되면 고득점으로 합격하는데 그걸 목표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시려면 평소에 이제 법조문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법조문에 나와 있는 문구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법조문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의 제도에 대해서 그 취지를 좀 생각하고 있으면 썰 풀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불이탈을 만났을 때 썰 풀 때 법조문만 가지고 그냥 단순 내용 적고 풀어내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법의 취지를 가지고 풀어내면 교수님이 보기에 이 친구는
교수님이 원하는 것만큼 깔끔하게 학설과 판례 같은 거, 뭐 법조문과 판례 같은 거를 상세하게 적어내지 못했지만 법학의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교수님께 인식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안의 해결 부분만 보시면 법 12조에 따르면 12조가 이제 정정에 관련된 이야기죠. A시장은 기존에 내려진 공시가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우리 법 12조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를 정정해야 하며, 이 지체 없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간의 제한이 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법 11조의 30일이라고 하는 거는 제척기간이 아니다. 제척기간이 30일이라고 하는 거는 정정의 기간 제한과는 관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저 실제로 요 문장을 딱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몇 년 전이긴 하지만. 네. 따라서 사안에서 의리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해서 제기한 이의신청이 적법한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 법에 보면은 이의신청 기간이 사실 30일로 정해져 있긴 하죠. 개별 공시가와 결정 공시되는 게 보통 5월 말이죠. 5월 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에 하는 이의신청은 일반 민원 제기로서의 이의신청이랑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1조에 있는 이의신청 같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이제 해당 이제 허가권자 이제 시군구청장이죠. 해당 시군구청장이 반드시 회신을 해줘야 됩니다.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를 해줘야 돼요.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서 이의신청을 했을 때 그때에도 반드시 서면 통지로 이제 회신을 해줘야 되냐? 그거는 물론 상식적으로 현실에서 당연히 해주겠지만 우리 법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통지를 해줄 필요가, 해줘야 된다는 말이 없어요. 다시 우리 법 11조에 따르면 이의신청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시군구청장은 반드시 회신을 해줘야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신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그냥 일반 민원 제기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했을 때는 적어도 우리 부공법에 따라서는 뭐 이제 특정 기간 이내에 회신을 해줘야 된다, 그런 말이 없다 이거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적은 멘트는 이 기간을 도과해서 제기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A시장이 이의신청을 통해서 명백한 오류를 알게 그러니까 명백한 오류를 알게 됐으니까 정정을 했겠죠. 근데 정정을 하게 된 게 이의신청 때문이냐 아니냐. 지금 갑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갑은 개공이 정정됐는데 정정된 이유가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이의신청을 바탕으로 개공의 정정이 일어났다라는 말을 지금 갑이 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는 거는 실제로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갑 네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은 아니야 라고 답안을 구성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 소송에서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원고 당신이 주장하는 그건 아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제안 내용이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물음 3번 하자치유 문제죠. 이 문제에서 핵심은 하자치유라는 치유 행위가 있긴 했어요. 치유 행위가 있긴 있었는데, 자 다시 이 문제는 이제 하자치유로서 처분이 두 개가 등장합니다. 개공이 등장하고 이 부담금부가 처분이 등장해요. 근데 개공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여기서 뭐 개공의 법적 성질을 특별히 적어주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부담금 부과 처분은 급부하명으로서 처분이다. 우리가 이 답안에다가 법적 성질 적을 때 처분이다 아니다를 적어주잖아요. 그때 우리의 한 클래스 높이고 싶으면 이런 표현을 써주면 좋습니다. 이 부담금 부과 처분을 받으면 부담금을 내야 될 의무가 생기죠. 급부해야 될 의무가 생기죠. 그리고 이제 숨어있는 거는 뭐 자기 의무도 생기는 거죠.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니까 자기 하명에도 해당하지만 기본적으로 돈을 내야 되는 거는 급부하명이라고 합니다. 돈을 내야 될 의무는 급부 의무. 당연히 성질상으로 이제 자기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굳이 뭐 표현하진 않아요. 계속 가보면 하자치유가 있었는데 하자치유라는 행위가 있었어요. 이 문제에서는 존재하는데 그 대신 부담금 부과 처분에 관련된 하자치유 행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개별 공시지가의 하자는 치유가 되었는데 부담금 부과 처분에 존재하던 하자를 치유하는 구체적인 액션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에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액수가 동일한데 부담금 부과 처분의 하자도 자동으로 오토로 치유되는 거 아니냐라는 물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자 치유의 법적 검토에 대해서 법적 검토 일반론을 적어줬고요. 뭐 일반론은 됐고 이제 하자 치유의 요건이 있고 한계가 있죠.
하자치유라고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인정되면 안 되는 거긴 하죠. 왜냐면 애초부터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부터 하자가 없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하자치유를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건과 한계의 포맷으로 가는 거고, 한계, 시간적 한계와 실체적 한계. 그래서 이제 국민의 권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한 경미한 하자인 경우에만 하자치유가 가능하고, 국민의 권익을 해하는 경우라면 내용상 하자는 어지간하면 다 국민의 권익을 해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경미한 하자이냐 아니냐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고, 사안의 해결. 예를 들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처분의 하자는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으로 자동적으로 이제 하자가 치유가 되나를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굳이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담금. 이 부담금은요, 기존 개공을 바탕으로 내려진 겁니다. 기존 개공을 바탕으로 내려진 부담금인데, 기존 개공이 없어졌죠. 소멸돼 버렸죠. 그리고 정정으로 인해서 새로운 뉴 개공, 새로운 개공이 이제 기존의 개공은 소멸되고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개별 공시가가 내려졌단 말이에요. 물론 금액은 똑같습니다. 액수는 똑같은데 아무튼 부담금 부과 처분은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검토했고 잘 알고 있다시피 개별 공시가가 정정되면 종전 처분은 소멸되고 새로운 개별 공시가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 종전의 개공을 바탕으로 하고 있던 부담금 부과 처분은 근거가 없이 내려진. 네. 굳이 따지자면 이런 논리가 된다는 거예요. 별도의 부담금 부과의 별도의 근거 없이 내려진 부담금이 돼버리는 꼴인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하자가 치유되는 건 아니다. 실제로 금액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추가적인 액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제 기존의 부담금 부과 처분을 이제 직권으로 취소하고 새롭게 부담금 부과 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처분의 사유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뭐 이제 개별적인 통지를 한다든지 어쨌든 추가적인 액션이 필요했다 이거죠. 근데 이 부담금 부과는 근거 없이 내려진 부담금이라는 하자가 존재하는 상황이 됐는데 별다른 액션이 없었다. 그래서 자동으로 하자 치유가 인정될 수는 없다. 그런 논리가 되는 거고요. 그런 내용을 효력이 상실된 당초 공시가를 근거로 한 것으로서 현재까지 여전히 효력이 이제 근거가 없게 돼버리는 그런 하자를 내포하고 있다. 이거는 단순히 절차나 형식상의 경미한 하자가 아니죠. 근거가 없이 내려진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경미한 하자가 아니다. 그런 내용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용상의 하자가 도대체 뭐냐? 네. 굳이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애초에 저는 이제 절차상의 하자, 형식상의 하자, 내용상의 하자, 뭐 주체상의 하자, 우린 그런 걸 다 공부를 하셨을까라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간평 시험에서 그게 쟁점이 됐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뭐가 달라지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냥 절차상의 하자는 직관적으로 딱 와닿잖아요. 뭔가 이제 프로세스상에 뭐가 하나 빠졌다. 또는 프로세스상에서 뭔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절차상의 하자고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내용상 굳이 따지자면 내용상의 하자로 포함시켜도 상관없다. 그런 거고요. 주체상의 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에서 딱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국토부 장관이 징계나 제재 처분을 할 때 감정평가 관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 의결된 내용이 있는데 의결된 내용을 무시하고 장관이 마음대로 해버렸을 때 그때 주체상의 하자가 됩니다. 왜냐면 이제 그 내용을 결정하는 거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거지 장관은 약간 집행기관에 불과한 것인데 아무튼 딱 그 경우에만 주체상의 하자가 문제될 수 있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주체상의 하자는 쟁점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가면 일단 내용상의 하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하자 치유를 인정하면 안 된다. 그런 경우인데도 하자 치유를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개공의 정정을 통해서 설령 동일한 금액이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여기서도 제가 이제 답안지에 꼭 쓰시길 추천드리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하자가 치유되는 건 아니다.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령 이제 다른 이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의 표현도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문제 1번이고요. 문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자녀지위와 관련된 문제죠.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잔여지에 대체 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이제 10만 제곱미터 중에 1만 제곱미터가 편입이 되고, 죄송합니다. 100만 제곱미터 중에 10만 제곱미터가 편입됐는데 하필 그 10만 제곱미터 안에 핵심 시설인 옥수 처리 시설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전비 보상을 하라고 했어요. 이전비 보상으로 1억이었나 그랬죠. 1억 원의 보상금이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 사안에서는 사안의 값은 이거는 이전비 보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대체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전에서는 정당한 보상이 실현되지 않으니까 대체 시설의 설치까지 해야 된다. 이전비 보상 1억 원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전비 보상은 이전비 보상대로 하고 그거랑 별도로 대체 시설의 설치가 추가로 필요하다.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인가? 네,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체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냐 아니냐를 왜 따져야 되냐면 이게 결국 손실보상 청구권이잖아요. 법 73조에 근거한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권이든 아니면 그걸 잔여 시설물로 보고 잔여 이제 이거 75조 2는 잔여 건축물이긴 하죠. 건축물 중에 일부분이 잘려나가고 남은 잔여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가 75조 2인데 아무튼 그 두 개에 대해 둘 중에 어느 거에 해당된다고 하든 손실보상 청구권이란 말이에요. 적법한 행위를 하다가 적법하게 행정청이 적법하게 뭔가를 하다가 공권력 행사를 하다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걸 우린 손실보상이라고 하고 손실이라고 하고 그걸 보상하는 게 손실보상 청구권이죠. 형성권이란 말이에요. 형성권.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 법에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특히 네, 우리 법에 나오는 이 손실보상 청구권 중에 손실보상 청구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 법에 공익사업법에 들어가 있죠. 공익사업법에 나오는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그때는 예를 들어 이거 우리 법 73조에 따르면은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했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요인들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하든지 아니면 그 밖의 사유가 있을 때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 중에 하나에만 해당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보상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과연 이 문제에서 갑이 주장하는 그 대체 시설의 설치 그게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73조랑 75조의 2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말하고 공권이고 형성권이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법에 정하고 있는 그 상황에 해당되냐 안 되느냐만 따지면 이 사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형성권이라는 걸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적어주면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답안을 논리를 전개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형성권이라는 걸 빼먹지 말고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설령이 형성권이라고 적어줬다고 해서 1점 더 받고 그런 게 아니고요. 물론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교수님의 배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냐 없냐는 그 논리에서 형성권이라는 내용이 핵심적인 이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빠지면 섭섭한 그런 겁니다. 관련 법령의 검토로 가볼게요. 이 관련 법령의 검토를 제가 적어줬는데 어떤 내용을 적어줬냐면요. 74조, 75조의 2, 73조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적어준 다음에 결과적으로 73조를 근거하고 있다. 관련 있어 보이는 내용들을 우리 법조문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잔여지에 관련된 이야기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74조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74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74조가 아니냐면 지금 갑이 잔여지의 수용을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74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 74조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75조의 2도 적용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75조의 2는 건축물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물론 이 문제를 이걸 건축물로 볼 여지가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3조. 73조에는 잔여지에 대해서 가격 감소나 그 밖의 손실이 있거나 이런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73조에 따라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경우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대체 시설의 설치라는 건 공사에 해당할 테니까. 통로, 도랑, 담장 등의 공사. 이 등에 해당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정말로 갑이 이런 대체 시설의 설치 비용까지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해줘야 정당 보상이 실현되는 것이냐. 아니면 수용 재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그냥 이전비 보상으로 정당 보상이 이미 실현되는 것이냐. 그걸 우린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요. 관련 판례의 검토. 지금 우린 관련 법령의 검토, 관련 판례의 검토, 사안의 해결 이런 논리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라 라는 포맷의 문제, 그런 문제에서는 거의 약간 마법의 어디에서도 이제 항상 정답이 되는
항상 맞는 논리 전개가 되는 이런 목차예요. 관련 법령 검토, 관련 판례 검토, 사안 해결. 관련 법령에서는 이게 대개를 검토를 해준 결과 73조에 따라서 73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73조 요건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가치가 하락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밖의 손실이 발생했는지, 또는 실제로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지,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공사의 필요성이 핵심이 될 것이고요. 관련 판례 검토. 우리 판례는 뭐 이렇게 뭐 73조에 관련된 판례에 적어주고 장래 이용 가능성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잔여지에 발생한 종류의 잔여지에서 발생한 가치 하락과 굳이 가치 하락이 아니라 하더라도 잔여지에 발생한 손실은 뭐 사용 가치나 교환 가치상의 하락 이런 걸 모두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보고 잔여지에서 발생한 손실은 모두 보상을 해주는 게 맞다. 그때 법적 근거는 73조다. 그런 식의 판시를 해준 거예요. 다만 이 대체 시설을 시공할 때 비용 전부로 보상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죠. 시설 개선비라고 하는 종전의 수준을 뛰어넘는, 종전의 오수 처리 시설이 존재했는데 그 시설의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의 완전히 새로운 오수 처리 시설을 만들어 달라? 그거는 정당 보상을 초과하는 거라 이거죠. 사업 시행자도 사람인데 사업 시행자도 자기네 다 돈 벌자고 하는 거고, 정당 보상에는 과도한 보상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게 또 정당 보상의 일종 아니겠습니까? 그 일면이 그런 것인데 정당 보상을 초과하는 건 안 된다. 형평의 원리상으로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 입장에서는 받을 돈만 받으면 되는 거고, 사업 시행자는 줄 돈만 주면 되는 거지.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을 줘야 된다? 그거는 정당 보상을 초과하는 것이다. 기존의 낡은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로, 신규 시설로 교체하게 되어서 그건 정당 보상을 초과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소위 시설 개선비에 대한 보상은 부정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판시했고, 사안 해결. 사안의 토지는 자연지로서 갑은 73조 1항에 근거해서 자연지에 대한 추가적인 공사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디까지 결론을 끌고 나갈 것인가. 이 문제에서는 지금 수용 재결에서 1억 원이라는 이전비 보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전비 보상 금액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를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조건부로 사안에서 수용 재결에 정해진 이 금액이 정당한 금액이라는 전제 하에서는 갑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새로운 시설의 설치 비용의 전부를 보상하는 것은 소위 시설 개선비로서 정당 보상의 범위를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끌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갑은 지금 수용 재결에서 정한 이전비가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한 말은 딱히 없기 때문에, 딱히 없는데 또 이제 문제를 해석하자면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갑은 지금 종전과 동일한 상황, 이제 소설문을 보시면 종전과 동일한 상황으로 이제 기존에 이제 골프장을 운영을 하려면 1억 5천만 원만큼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약간 열린 결말처럼 정말로 갑이 주장하는 대로 1억 5천만 원만큼이 필요하다면 이전비 보상으로 정당 보상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이전비 보상만 가지고는 이제 종전과 같이 동일한 운영이 불가능한 게 정말로 참이라면, 그런 경우라면 갑의 주장이 타당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1억 5천이라고 하는 그 돈이 시설 개선비가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금액이라면 이렇게 열린 결말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열린 결말로 써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써야 될까 싶어서 이렇게 결론을 끌고 왔어요. 근데 열린 결말로 간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물음 2번. 물음 2번은 보증서에 대한 약술 문제죠. 20점짜리고 이런 문제 우리 잘 적으면 20점 중에 그냥 많은 득점을 할 수 있죠. 아무튼 보증서에 대해서 약술을 하라 그러면 일단 갑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에 대해서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소송에 대한 약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보증서에 대한 약술을 충실히 적는 거는 사실 당연히 누구나 다 잘 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좀 차별점을 둘 수 있는가라고 하면 이 손실보상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랑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잘 보시고, 제가 이제 문제를 딱 보자마자 적을지 말지 판단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는 재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우리 이제 이 표현을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곧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말은 곧바로 소송을 통해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라고 이제 번역해서 컨버전을 해서 그렇게 이해하자고 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재결이 없었잖아요. 사실관계상으로 재결을 안 거쳤어요. 편입되는 부분에 대한 10만 제곱미터 부분에 대한 수용 재결은 있었는데 편입되지 않는
이 잔여지 부분에 대한 가치 하락분이나 뭐 이런 거는 지금 이제야 비로소 보상을 청구하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재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숨어있는 말은 소송을 통해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쟁점. 그 쟁점을 적어주느냐 적어주지 않느냐가 또 이제 점수 차이가 있겠죠. 그런 쟁점을 네. 반드시 이제 목차를 짜기 전에 한번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했죠, 제가. 보증서 약술 문제를 적을 때, 이거 적을까 말까. 재결 전치주의라고 하죠, 굳이 말하자면 재결 전치주의라고 하는 그 쟁점을 적을까 말까를 혼자 생각해보고, 이거 안 적어도 되겠다 싶으면 안 적어 빼고 가도 되고. 이거 사실관계를 보니까 재결을 안 거쳤네. 그렇다면 적어줘야 되겠다. 네,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이제 프로세스를 그렇게 만들어 놓자 이거예요. 문제 분석하고 목차를 짤 때 프로세스를 그렇게 만들어 놓자 이겁니다. 그리고 결론까지. 약술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증서 약술 적은 거를 교수님이 일일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게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내용을 엄청나게 볼륨을 키워서 하려고, 물론 이제 다른 문제를 잘 할 수 없다면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적으면 좋긴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보증서 약술 문제는 잘 적어도, 그리고 이제 조금 날림으로 적어도 크게 점수 차이가 없으니까 보증서 약술 문제는 키워드 중심으로 딱딱딱 건드려주는 식으로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간접 손실 보상 이야기죠. 사업 시행주고 밖에서 발생한 간접 손실에 대하여 보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손실 보상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바탕으로 농어촌 공사의 주장을 검토한다. 뭐뭐를 바탕으로 뭐뭐를 검토한다. 문제 소재는 뭐 언제나 자기 입맛에 맞게 쓰시면 되겠고, 간접 손실 보상의 의미 요건을 써주시고요.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놓고 대놓고 이제 간접 손실 보상의 요건 중에서 대놓고 보상 규정의 흠결시, 이게 핵심이라는 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 문제에 굳이 20점이잖아요. 이 중에 배점이 10점 이상이 여기에 있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이야기를 적는데 한 2, 3점이 있고, 나머지는 그 밖에는 뭐 특별한 희생, 여기에 배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별한 희생인지 아닌지도 쟁점이에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지금 농어촌 공사가 주장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보상 규정, 일단 첫 번째는 사업 시행지 밖이다. 사업 시행지 밖에서 발생한 손실이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게 특별한 희생이다. 특별한 희생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여기 보상 규정의 존재. 이렇게 아까 우리 그 이제 취소 소송이 적법했느냐, 문제 1번에 설문 1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요건을 쫙 깔아주고 그 중에서 사안에서는 나머지 요건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나 특별한 희생이랑 보상 규정, 이 두 개가 문제되기 때문에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요건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한두 개만 우리가 핵심 쟁점이라는 걸 파악을 했으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맷은 집행정지든 뭐 국가배상이든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건이 여러 개가 따라 나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항상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특별한 희생인지 여부, 특별한 희생의 의의를 적어주고, 우리 여기 뭐 공공필요 이런 것들을 적어주려면 답안지 볼륨을 키우려면 하나하나를 다 적어줄 수 있겠죠. 근데 하나하나 적어봤자 대세에 지장이 없고 뭐 그런 경우라면 이렇게 나머지 요건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퉁치고 넘어가도 됩니다. 특별한 희생 여부, 의의, 학설 및 판례,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이야기를 해주고, 경계이론 분리이론은 뭐 제가 설명할 필요 없죠. 우리는 경계이론 분리이론 이야기 중에서 우리의 판례와 현재 우리 판례는 경계이론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다. 보상해줄지 말지를 경계이론을 따라서 판단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따질 때는 침해 범위, 재산권의 보호 가치, 소유 난도, 사적 효용 등 이런 것 구체적인 사항 등을 종합해서 고려해서 판단한다. 만약에 우리 판례가 분리이론을 따르고 있었다면 요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분리이론을 채택하고 있었다면 입법자가 법에 만들어놨냐 넣어놓지 않았느냐, 그것만 가지고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우리 실제 판례들은 우리 대법원과 그런 곳에서는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더라. 그렇다면 우리 현행법으로는, 우리 현행 사법기관에서는 경계이론을 바탕으로 보상 여부를, 특별한 희생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사안의 적용, A 조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렇게 독점적 지위가 부여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도 그런 운영의 원천이 되고 있었고, 그런데 이 수수료가 운영의 원천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이제 운영의 원천으로 삼고 있었는데, 이러한 이제 공익사업 해당 사업 때문에 폐업하게 되었고, 이러한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했다. 이런 걸 종합하게 고려할 때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으로 우미 타당하다.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막 사안에 적용해서 뭐라 적었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답안지를 쓸 때 저처럼 이렇게 뭔가 이제 화려하게 적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건 이제 우리
정말 이제 찐 고수들, 고인물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목표하는 게 2년차 합격이잖아요. 빨리 합격하는 게 저 같은 이제 고인물이 되기 전에 이제 과대평가 받고 합격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특별한 희생인지 여부를 답안지에 적어줄 때 여기 밑에 세 줄 이런 침해 범위, 보호가치, 수위난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는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으로 봄이 타당하다. 요 멘트를 고정을 시켜놓고요. 요 앞에는 그냥 적당히 문제 사실관계에 주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대충 가지고 와가지고 쓰면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 건 요 뒤에 여기에요. 여기. 침해 범위, 이게 다 판례에 나와 있는 핵심 키워드거든요. 판례는 이제 침해 범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해줄지 말지를 판단할 때. 그래서 우리는 고정적 우리가 핵심 키워드만 들어가고 앞에 부분은 적당히 사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약간 까만색으로 몇 줄 채워주면 교수님께서 열심히 보지도 않고 키워드가 들어가 있고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적당히 해줬다 싶으면 잘 적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 특별한 희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안 포섭을 해줄 때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일반론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 키워드들을 제일 마지막에 딱 넣어놓고 앞에 부분의 사안의 이야기는 적당히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까만색 한 3-4줄 정도 적어주면 교수님도 우리가 사안포섭, 현실에서 수험생이 사안포섭을 제대로 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아무리 고수라도 이제 완벽하게 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교수님도 어차피 기대감이 없어요.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키워드만 들어가 있으면 점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보상 규정의 존재 여부 쟁점으로 넘어와서 여기까지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이야기였죠. 여기서는 이제 보상 규정의 흠결 이야기로 가야 되는데 보상 규정 흠결 논의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었죠. 첫 번째, 보상 규정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결과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일단락 짚고 나면 그 다음에 보상 규정이 없을 때 흠결 시에 간접 손실 보상이 가능한가의 논의로 넘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단계가 2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상 규정이 존재하면 그 규정을 바탕으로 보상하면 되죠. 근데 사안에서 79조 2항을 바탕으로 시행규칙 64조로 넘어가서 64조를 바탕으로 근거로 삼아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주면 결과적으로는 직접적인 보상 규정은 되지 못한다. 라는 논리가 일단 일단락이 되어지는 거죠. 현행법으로는 79조 2항과 시행규칙 64조만 가지고는 직접적인 보상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혹시 79조 4항이 근거 조항이 될 수는 없는가에 대한 법령 검토를 해주고 학습 및 판례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는 이제 79조 4항은 일반적인 근거 조항으로 볼 수는 없다. 개괄적인 수권 조항에 불과하다. 약간 선언을 하고 있는 네, 이것만으로 직접적인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일반 근거 조항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개괄적으로 위임을 하고 있는 규정으로 볼 수는 있다. 그럴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위임은 하고 있지만 그 위임을 받아서 입법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보상 규정으로는 79조 4항 역시 보상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소결. 사안의 경우에 직접적인 보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볼게요. 로마자 4번에서 보상 규정의 존재 여부에서 1. 79조 2항이 근거 조항이 될 수 있는지 될 수 없다. 2. 79조 4항이 근거 조항이 될 수 있는지 될 수 없다. 소결. 사안의 경우 직접적인 보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1단락을 먼저 지어놓고 1단락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보상 규정이 없다. 오케이. 없으면 보상이 안 되나? 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설, 판례, 검토, 사안의 해결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뭐 줄줄 읽을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게 다른 문제는 잘 풀었는데 문제 3번을 20점이잖아요. 이거 제가 10점 받았거든요. 제가 이제 전 합격했지만 이제 거기 단인공에 가서 답안지 열람을 했습니다. 열람을 했는데 제가 이 문제를 보상규정 흠결에 대한 문제만 딱 적고 특별한 희생을 하나도 안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특별한 희생을 안 적은 게 문제에서 반타작밖에 못하지 않은 이유였지 않을까 싶고 거기서 또 하나 깨달음이 있는 거는 역시 뭔가 하나를 화려하게 완벽하게 적는 것보다는 쟁점을 빠지지 않고 빠짐없이 검토를 해주는 게 득점에는 훨씬 유리하겠구나. 교수님도 아마 아셨을 거예요. 이 수험생은 잘하는 수험생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1번, 2번을 보면서 이미 충분히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하나가 빠졌다? 교수님 입장에서는 점수를 주고 싶어요. 주고 싶은데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적었으니까. 저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문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3번은 약수줄이죠. 근데 쟁점이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26조의 협의가 필요적인 전치 절차인지, 필수적인 절차인지, 다른 말로 필요적인 전치 절차인지.
네, 뭐 적으면 되는 거고요. 답안지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협의 성립 확인의 법적 효과죠. 협성확이라고 하죠. 협성확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적으라고 했지만 당연히 법적 성질과 의의와 법적 성질을 당연히 적어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이제 왜 적어줘야 되느냐를 굳이 설명드릴 필요도 없지만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또 법적 효과에 대한 거잖아요. 행위의 법적 효과, 그 행위가 있었을 때 어떤 권리 의무 관계 변동이 생기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당연히 처분인지 아닌지를 논의를 먼저 해야 되겠죠. 이거 처분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러이러이러한 권리 의무 관계 변동이 발생하는 처분이다. 네. 법적 효과 논의를 하려면 당연히 그 행위가 처분이다라는 이야기를 따져줘야 되는 거죠. 처분이라고 하는 게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처분이다. 네. 아무튼 묻지 않아도 적어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법적 효과에 대해서는 뭐 아시는 거 쓰면 되고 여기까지.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끝났잖아요. 지금 이제 더 많이 화려하게 잘 적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만 끝낸 이유는 제가 이 문제 10점 중에 8.5점 받았다고 늘 자랑을 여러 번 했었잖아요. 실제로 시험장에 딱 이렇게 요 정도 내용을 적었거든요. 근데 이만큼의 볼륨으로 적지 못했어요. 실제로 한 페이지 조금 넘게 적었는데 이 목차는 이 목차 그대로 적었거든요. 그랬는데 내용은 부실하게 적었지만 교수님께서 점수를 거의 8.5점을 줬다. 내용은 이렇게 충분하게 이제 제 예시 답안 2페이지 넘게 적었지만 한 페이지 조금 넘게 적었고 이제 목차와 이제 핵심 들어가야 될 내용을 다 들어갔더니 약술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여러분도 저처럼 뽀록으로, 솔직히 뽀록이죠. 10점에 8.5점을 어떻게 받습니까? 뽀록이지만 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가 이런 교수님의 뽀록을, 교수님의 착각을 불러일으키려면 우리는 키워드 중심으로 목차를 잡는 훈련을 좀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끊고 2교시 갈게요.